익산민요청 회장 조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재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최를 하고 있는 미륵사지에서 담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민요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신기백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번째로 마라톤, 대립군 등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계시는 지금 ING로 진행형이잖아요. 우리 정윤철 감독님 모시고 오늘 톡톡 튀는 콘서트 이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아람브라의 궁전과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곡, 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경 선생님 연주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정윤철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연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세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지금 정윤철 감독님은 말아톤 감독, 대립군 그리고 방구석 일렬에 이렇게 쭉 나오셨다가 좀 잘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잘렸을까 하고 사실은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런티는 얼마였냐 그것도 물어봤는데 그건 대답하지 마시고 왜 TV에 요즘 안 나오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TV 일단 길거리에서 제 얼굴 알아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역에서도 알아보고 표 살려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옆에서 알아보시고 막 그러니까 야, 진짜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은 얼굴 알려주고 유명해져도 상관없겠지만 주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좀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능을 이렇게 녹화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게 또 과연 잘했을까 못했을까 굉장히 또 신경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꾸 하면은 지장이 있겠다 해서 그만뒀습니다. 좀 회사원 같지요? 그렇게 해서 돈이 따박따박 입금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원이죠. 일한 시간에 비해서 돈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좀 안정된 생활보다는 좀 불안정해야지 자꾸 작품에 올인하게 되고 또 그걸 주업으로 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다른 학교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부수입이 있으면은 뭔가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좀 스스로 좀 이렇게 광야에 던져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국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떠돌겠다라는 말씀인데 아까 식사하면서 엄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엄마하고 또 정 감독 엄마하고 그럴 때 엄마하고 작년에요 여기 미륵사지를 왔대요. 엄마 이야기하고 미륵사 얘기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신기백 선생님이 그때 또 이렇게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미륵사지를 견학도 시켜주시고 또 1박 2일로 이렇게 좀 문화 체험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각 여러 시인들과 소설가 또 심지어 음식 요리하시는 셰프분까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들 모셔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제가 사실 미륵사지를 처음 봤어요. 그냥 사진에 나오는 그런 탑이 있겠지 정도인데 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여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넓으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공간이 진짜 한국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특이하고 인상적이라서 가을에 다시 어머니 모시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약간 우울증으로 계속 평생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때 좀 마침 타이밍도 좋고 그래서 모셔와서 같이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그때 주워들은 얘기도 해드리고 다시 그러면서 되게 이 호수에서 이 바라보는 저 탑의 모습 이런 거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모시고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가셨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저 여동생이랑 셋이 왔는데 그러고 이제 익산역 근처에서 그 무슨 거리죠? 그 거리 이름이? 중앙생선가 네 점심 먹고 네 그러고 뭐 밤에 그 상가 거리에서 제가 옛날에 좋지 아니한가라는 영화를 15년 전에 그 익산 그 역전 바로 앞에 그 상가들 많이 있었던 거리 지금 많이 이제 좀 상가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거리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 거리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었습니다. 그 말 되게 안 듣게 생겼잖아요. 뺀질뺀질하게. 근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유인처럼 생겼는데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공익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래도록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양반 졸업한 그 고등학교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혹은 뭐 닮아야 놀자 뭐 그런데 나오는 그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김부선 배우가 오늘 뭐 현수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그 기억나실 겁니다. 고등학교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십시오. 네, 그 말죽거리 잔혹사는 이제 굉장히 맨날 싸우고 되게 문제 많은 학교 이야기잖아요. 그 굉장히 그 권상우가 주인공이었고 그 학교가 맨날 맨날 애들이 눈만 뜨면 싸우고 뭐 그러면서 한가인과 약간 연애담도 나오고 뭐 그런 청소년 이제 고교생 얘기인데 그래서 그 감독님이 유하 감독이 저희 10년 선배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가지고 학교 시절에 겪었던 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쳤고 거기에 나왔던 한가인이 나왔던 학교가 은광여고인데 저희 말죽거리가 양재역이 이제 말죽거리 그 동네인데 상문고와 은광이 실제로 그 이제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대학교 가면서 상은회라고 상문은광 그런 모임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학교에서 겪었던 되게 황당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말죽거리 잔혹사가 됐고 두사부일체가 이제 조폭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학교가 더 조폭보다 더 깡패 같은 학교. 그래서 이 학교를 개혁시키려고 이제 그 정준호 씨가 조폭이 돼서 그걸 이제 막 하는 코믹 영화인데 그 감독님은 근데 이제 윤재균 감독인데 해운대도 찍고 근데 그 양반은 이제 그 자기 친구 얘기 듣고 그걸 찍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상문고 나오지 않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참 고등학교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원래 꿈이 저는 영화 감독이 아니었고요. 저는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도 이과생이었고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맙죠.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또 사람이 고민도 많아지고 자기 인생의 어떤 길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는가 모르겠지만 나 연극영화과를 가야겠어. 아마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온 것 같아요. 좋은 학교인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우리가 이제 선지원 후시험제에서 선시험 후 지원이었어요. 옛날에 저희 바로 직전에는 시험부터 보고 과를 선택하는 건데 저희 때부터 과를 선택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시험 봤으니까 과를 선택하면 되겠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극영화과냐. 반대 아예 콧방귀도 안 끼셨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원해서 끝났다는 걸 알고 아버님이 되게 황당해하셨죠. 연극영화과 뭐 영화를 한다고? 당시만 해도 90년 제가 90학번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거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뭐 좋은 영화도 전혀 없었고 다 외국 영화만 보고 한국 영화는 심지어 방화라고 해서 방화. 그래서 영화 취급도 안 해줄 때였기 때문에 영화로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지금처럼 무슨 뭐 한국 영화, K 드라마, 한류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화 한다는 거는 곧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 반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시험 보고 끝났다는 거 아시고 정말 저랑 3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저희 사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랑 화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안타깝고 뭐 나중에 뭐 마라톤 영화 잘 만든 거를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물론이고 그런 영화에 대해서도 참 화해를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 게 참 안타깝고 네 어머니는 이제 뭐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캐스팅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대립군에서는 이정재를 캐스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정재 영화판에서 뭐 촬영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이정재 씨는 이제 한국 영화를 캐스팅할 수가 없죠. 캐스팅이 안 됩니다. 이제 월드스타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2 곧 찍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거의 그 영화가 제작비가 예전에 하나당 20억짜리로 시작해서 200억인가 해서 이제 전체 오징어 게임 1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편 제작비가 100억. 네, 그렇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올려줬죠. 그러면 개런티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정재 씨 개런티는 최소 편당 10억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뭐 100억 넘게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면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아마 이정재 씨는 그런 해외 넷플릭스 같은 걸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랑은 한 편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저가 그 계속 문자 보내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장도 해주십니다. 아직도. 그래서 작년에 헌트란 영화로 이정재 씨가 감독 데뷔도 하셨죠. 그때도 제가 영화 너무 솔직히 잘 봤고 데뷔작치고 배우가 데뷔작 감독을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에 이제 문자를 많이 보냈더니 이제 또 고맙다고 답도 오시고 다음에 꼭 한 작품 같이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본인 입으로는 그 돈 얘기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립군 영화가 얼마짜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난 한 200억 정도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20억 정도 들은 것 같고 그 이건 이제 감독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맞춰낸 겁니다. 그 영화 감독이 얼마나 받느냐도 물어봤었고 그러면 이정재는 얼마 받냐 했더니 뭐 한 7억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화가 앙상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꼭 써야 할 돈이 있다고요. 그게 전쟁 영화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야 이게 거의 명랑급이고 와 영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좀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 네. 제가 뭐 첫 작품 마라톤으로는 제 데뷔작인데 사실 그때 제가 3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첫 작품이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저도 운빨이 타고났구나 생각했지만 영화라는 게 이제 만들 때마다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립군은 무려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과 9년 만에 찍었어요. 9년 동안에 제가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는 계속 썼지만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9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9년 만에 개봉했는데 그리고 저의 최초의 사극 영화였죠. 여러분들 뭐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극장에서 뭐 많이 흥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면 옛날 임진왜란 때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 이제 전쟁 나니까 선조는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갔고 그럼 이 나라를 누가 누구한테 맡기느냐? 당연히 세자한테 맡겼죠. 세자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당시에 17살 10대 후반의 광해군한테 야 네가 조선을 맡아라. 나는 중국 가서 뭐 말로는 원병을 청하러 가겠다 하고 직접 가다가 근데 중국에서 못 오게 하죠. 신의주에서 그냥 머뭅니다. 의주에서 그 가운데 이제 광해는 강원도 쪽으로 이제 분조라 그러죠. 조정을 쪼갭니다. 나눌 분자. 그래서 조정을 쪼개서 분조를 이끌고 그 대신들과 함께 몇십 명이 강원도로 가서 거기서 의병을 모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대립군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용병들입니다. 대신할 대자고요. 설립자 써서 남대신 군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군대 갈 거를 병역을 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돈을 주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이제 못 막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대립군들이라는 사람이 조선 시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군들이 광해군을 모시고 이제 의병을 모으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왜군들이 광해군을 추적하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한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걸 이제 전쟁 사극으로 만들려니까 돈이 사실은 한 150억, 2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저희가 당시만 해도 이정재 여진구 배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아직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여진구 배우와 당시 이정재 씨만 가지고는 100억 이상 투자가 안 됐어요. 지금의 이정재 씨면 뭐 2, 300억도 됐겠지만 오징어 게임 전이니까. 그래서 100억이 맥시멈이다. 그래서 100억 가지고 전쟁 사극을 찍는다. 명량 이런 영화 200억 들었고요. 뭐 보통 전쟁 나오면 남한산성 이것도 150억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100억이 안 되는 90억의 예산 가지고 저희가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 10마리 쓸 거 3마리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병사 100명 필요한 거 한 50명만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이 좀 나빴던 거는, 원래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보고 기획된 영화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광해가 성장하면서 진정한 그 성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백성을 위하는 그 세자가, 아버지는 도망갔지만 이 어린 세자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자가 점점 그 영화 속에서 자라나고 진짜 임금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딱 2달 전에 개봉해서 그 대통령 선거 전에는 막 그런 리더십에 관심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 개봉이 목표고 12월이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작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5월 달에 땡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영화는 제가 편집하고 있을 때 이미 대통령 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6월 달에 개봉했지만 이미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사람들이 뭐 리더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미 김이 새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뒷북치는 약간 기획이 좀, 그런 기획이 뒷북을 치는 기획이 돼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쉽게 됐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연출자로서 뭐 영화를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사실 이거는 피난 가는 얘기라 그랬죠. 피난 가려면은 어디로 갑니까? 피난을 다 산과 들로 피난을 가는 거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이런 거를 로드 무비라고 하는데요. 길 로드. 길에서 다 찍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 한 바퀴 돌면서 휴전선에 있는 데까지 가서 정말로 산꼭대기에 그 100명의 스태프들을 다 끌고 올라가서 찍고, 계곡, 저 경상북도에 가면 왕피천이라고 있습니다. 울진에 엄청나게 산세가 거기도 멋있는데 그런 데서 찍으면서 진짜 아마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할 곳을 다 가본 거, 그런 것들은 너무나 기억에 남고, 영화에는 그런 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고생은 엄청 하고 영화는 좀 덜 됐는데요. 실제로 그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운빨일지 모르는데, 그 최민식 명량 영화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리더십이라는 건 과연 뭐냐 했을 때 그게 퍽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JSA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병사들끼리 오가고 했는데 현실 속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같이 회담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천시가 좀 맞아야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럽시다. 이제 다시 그 말 아톤으로 가보겠습니다. 500만이 들었는데요. 되게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영화 재밌네. 에이 근데 작품성은 좀 그렇잖아. 아이 그 최민식 카지노 나오는 거 저거에 무슨 작품성이야. 글로리 연진이 재밌네. 근데 작품성. 근데 말 아토는 작품성과 흥행을 다 잡아가지고 최고의 신인 감독, 최고의 괴물 감독, 어마어마한 신인이 등장했다고 그랬거든요. 조승우 캐스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혹시 마라톤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많이 되게 보셨네요.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마라톤은 1년에도 몇 번씩 TV에서 계속 틀어주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많은 분들이 뭐 극장에서 안 보셔도 TV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많이, 심지어 뭐 헬스장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는데 이 영화는 진짜 저도 아까 처음 봤는데 전체 관람가 영화 중에서 외국 영화 뭐 애니메이션 빼고 가장 많이 관객을 동원했더라고요. 500만이 됐는데 이게 전체 관람가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저희 영화가 전체 관람가 중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고. 근데 흥행을 떠나서 이 영화는 사실 되게 너무 어려운 영화였죠. 제가 이거 처음에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폐증이라는 장애인 이야기의 스포츠 드라마 둘 다 별로 흥행이랑 관계가 없는 그런, 그리고 마라톤을 하면 제가 마라톤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데뷔 처음 영화니까 제가 그래 처음 하는 영화 좀 의미 있는 작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마라톤 클럽에 가입해서 마라톤 뛰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춘천 마라톤을 제가 완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의 그 희열과 고통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느껴봤고요. 한 30km 지점까지는 굉장히 제가 잘 뛰었고요. 기록이 괜찮았습니다. 처음 뛰는 사람치고 한 4시간 반 정도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괜찮은 기록이거든요. 근데 30km 지점부터 이제 도가니가 막 갈리면서 걸어왔습니다. 뒤에까지. 그래서 한 6시간 걸쳐서 걸어 들어왔는데, 이 작품은 실제 배영진 군이라는 그 당시에 20살짜리 그 자폐증 있는 그 아이가, 청년이, 어머님이 이제 걔 10살 때부터 마라톤을 시켜서 실제로 20살 때 마라톤 완주를 하고 그 춘천 마라톤에서 기록이 어느 정도냐면은 3시간 내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서브 3라고 해요. 마라토너들의 꿈입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 여기서 혹시 뛰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 마라톤 관심 있다. 관심 있으세요? 혹시 뭐 10km 이런 거 뛰어 보셨어요? 10km 기록이 죄송하지만 네네 1시간? 1시간 정도면 굉장히 잘 뛰시는 거죠. 10km. 저는 55분에 10km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마라톤에 보통 도전하고 이렇게 풀코스에 뛰게 되는데, 이 친구는 서브 3를 했다는 거는 춘천 마라톤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마라톤 뛰러 5만 명 정도 오는데요. 그 중에서 3시간 내에 들어온 사람들 20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3시간 내에 뛴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살 때 이제 서브 3 3시간 내에 2시간 50분인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마추어들 중에는 최고죠.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철인 3종 대회에 도전합니다. 철인 3종은 뭐냐? 바다에서 수영 4km 수영합니다. 4km면 뭐 상상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에서 봤는데, 그러면은 뛰쳐나와서 자전거를 들고 제주도 한 바퀴 돕니다. 자전거 타고 180km, 자전거 180km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죠. 그러고 자전거를 팽개치고 마라톤 뛰기 시작해서 풀코스 뜁니다. 42.195를.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진짜 철인이에요, 철인. 그래서 얘를 또 어머니가 그걸 도전시켜서 그 1000명 중에 한 600등 정도로 들어옵니다, 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극장을 만들었어요. KBS. 그 철인 3종 도전하는 과정에서부터 완주하는 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영화사에서 야, 이거 영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줬는데, 저는 이제 너무 어려운 기획이다. 이걸 어떻게 찍냐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저도 마침 그때 되게 영화 시나리오 딴 거 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장에서 좀 뛰고 있을 때요. 뛰다 보니까 처음에 5바퀴 뛰고도 헥헥거렸는데 10바퀴 뛰고 20바퀴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마라톤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마침 하고 있던 때라서 그 기획을 한번 해서 저는 스포츠 영화로 좀 풀고 싶었어요. 마라톤의 위주로. 근데 이 영화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더 핵심적인 거는 이거는 아들과 엄마,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드라마의 인간 승리 드라마로 만들면은 뻔한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로 풀어야지만 이거는 정면 승부가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럼 부모와 자식 얘기하려면 굳이 철인 3종 필요하냐? 이래서 그거 잘라버렸어요. 철인 3종은. 철인 3종 때문에 이 기획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주제가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다. 결국 부모는 자식의 손을 놔줘야 된다. 자립시켜야 된다. 장애인의 인간 승리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더 보편적이고 더 모두가 갖고 있는 딜레마. 부모가 자식을 손을 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자립시키셨어요? 80 먹으신 어머니도 이 신기백 선생님 집 저기 갈 때 야 차 조심해라. 신호등 그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마라. 이런 얘기 잔소리 하시죠? 네. 아직도 걱정이 되시고 아직도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영화에서 마지막에 초원이가 마라톤을 달릴 때 엄마가 손을 잡고 못 가게 하죠. 너 쓰러진다. 그때 초원이가 엄마가 늘 응원해 주려고 했던 그 말을 초원이가 합니다. 뭐라 그래요? 초원이 다리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 그러면 엄마가 오히려 초원이가 늘 하던 말을 하죠. 100만 불짜리 다리 하면서 김미숙 씨가 자기가 아들한테 물어보던 말을 아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초원이 다리는 하니까 100만 불. 엄마가 100만 불짜리 다리 하면서 손을 놔줍니다. 그 장면 사실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 거죠. 그거는 실제 다큐멘터리에는 없는 장면이겠죠. 그건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만들어낸 장면이고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죠. 즉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전체 클라이막스이고 주제가 나오는 장면이죠. 주제는 결국 인간 승리가 아니라 자식을 자립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초원이는 엄마가 손을 놔주자 이제 진짜 자신만의 마라톤을 혼자 뛰는 거죠. 춘천 마라톤을 쫙 뜁니다. 그래서 우리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아주 멋있게 찍었어요. 지금은 드론이 있지만 당시에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들여서 헬리콥터 인천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고 쫙 저도 타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찍었죠. 그래서 아주 멋있게 그 가을에 단풍이 있는 춘천 호수 주변을 쫙 찍어서 아주 클라이맥스 멋있게 나와서 영화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스팅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전혀 몰랐죠. 될 때는 저는 한 100만만 들어도 감사하겠다. 100만이 본전이기 때문에 본전만 뽑아라 했는데 5배나 관객이 더 들 줄 전혀 몰랐고요. 이제 조승우 캐스팅은 처음에는 저희가 누구한테 시나리오를 줬었냐면은 원빈 줬어요. 원빈. 네. 그 당시 원빈이 제일 유명했고 일본에서 너무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근데 이제 원빈은 이제 안 한다 그러고. 근데 결국 봉준호 감독이 약간 비슷한 역할을 시켰죠. 결국 그 마더란 영화에서 원빈도 거기서 약간 장애가 있는 아들로 나와서 역시 저의 촉이 맞았습니다. 원빈이 약간 그런 걸 잘한다. 약간 장애가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빈은 이제 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일 당시만 해도 살인의 추억으로 상당히 이제 핫했기 때문에 박해일 좋은데 박해일을 바로 며칠 전에 다른 작품 도장을 찍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승우 배우도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막 그 당시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하고 굉장히 좀 주목받았기 때문에 조승우한테 줬는데 조승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또 약간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조승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예고 개원 예고라는 데를 조승우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조승우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전화해봤더니 조승우가 앞에 10장 보다가 그냥 집어 던졌대요. 아 마라톤 하는 영화 너무 힘들겠다. 안 해. 그랬는데 선생님이 야 끝까지 읽어봐. 그럼 되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조승우가 끝까지 읽으니까 나름 마라톤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부모와 자식의 그런 휴먼 스토리니까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승우가 캐스팅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엄마 역할로는 처음에는 김미숙 씨가 아니라 이미숙 씨 아시나요? 네, 그 배우 좀 카리스마 있고 엄마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드렸는데 이분이 또 소식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 3개월 후에 시나리오를 읽었대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그때 이미 저희는 김미숙 씨를 캐스팅했고 뭐 나름 또 좀 부드럽지만 김미숙 씨도 또 나름 굉장히 역할에 잘 맞았죠. 그리고 이제 코치 역할로는
누구 할까? 근데 하다가 사실 그 김윤석 씨 아시죠? 그분이 무명일 때 이제 그분도 제가 마지막까지 지금 코치를 했던 이기영 씨와 김윤석 씨를 두고 이렇게 하다가 김윤석 씨가 하면은 너무 진지하실 것 같아서 김윤석 씨는 제가 오히려 이제 거절했죠. 근데 김윤석 씨가 그 이후에 바로 추격자? 네, 추격자 찍고 마라톤 직후에 추격자로 이제 스타가 되셨죠. 그때만 해도 이제 스타가 아니셨지만 그렇게 됐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그 장면이 사실 정말 오래 남았고, 그러니까 그 얼룩무늬 그 치마를 입은 여인을 이렇게 ong덩이를 만지고서 그 추행범으로, 지하철에서 뭐 욕하고 두드러 맞고, 사실 그런 장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장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배영진 군이 있었던 실화는 아니고, 여기서 영화를 하면은 실화에서 각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 얼룩말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원래 배영진 그 실화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폐증 있는 친구들이 뭔가 집착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뭐 정말 초코파이에 집착한 건 사실이고, 어렸을 때 초코파이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거 끊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자동차 바퀴에 집착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친구는 비행기 타는 거에 집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전철 타는 거에 집착한 애들은,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전철 타고 계속 노선을 돌아야 돼, 이렇게 앉아서 전철 타는 걸 너무 집착하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비행기 타는 거에 집착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외국 가는 비행기를 알게 되면 우린 망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국내선만 타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러면서 집착이 있는데, 그럼 우리 초원이 주인공은 뭘 집착할까 하다가 이제 얼룩말이라는 거에 집착하자. 얼룩말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얼룩말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얼룩말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뭔가 자폐증 같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얼룩말이 초원이랑 상당히 비슷한 게 있다, 자폐증과. 그래서 얼룩말의 그 무늬도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제 얼룩말 좋아하는 걸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영화에도 얼룩말 백 핸드백 있는 사람 이렇게 가방 끌고, 여기 얼룩무늬 있으시네요 지금. 네, 이게 이런 저런 거 가면 이제 만지려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얼룩말이다 하면서 만지는 거죠. 그러다가 파출소에 한번 끌려가는 장면이 영화 앞에 한번 나왔고, 핸드백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근데 나중에 지하철역에서 얼룩무늬 입은 그 치마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성추행범으로 이제 오인당해서 막 두들겨 맞죠. 근데 그런 장면들은 이제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장면이고, 근데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란 말은 실제로 배영진 애가 엄마가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뭐 실수하고. 어렸을 때부터 십수년간 걔가 평생 듣고 20살 때까지, 당시에 20살 그때가 사니까 어느 날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서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지가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보고, 아 내가 얘 앞에서 참 너무 이런 말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씁쓸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영화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얘가 이제 뭔가 실수하고 남자한테 이렇게 맞을 때 엄마 대신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하면서 걔가, 조승우가 눈물 글썽이면서 막 그런 장면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건데, 조승우가 너무너무 잘했죠 그 장면에서. 근데 그 장면도 참 어렵게 찍었는데, 그 실제로 때리는 사람이, 그 친구, 남자친구 역할하는 사람이 실제로 때린 거예요. 조승우 배우가 진짜 때려라, 리얼하게 해보자, 뭐 가짜로 하지 마라 하면서 실제로 때렸는데, 진짜로 아프게 때리는, 제가 봐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막 소리가 딱 그 5번 정도 맞거든요. 제가 볼 땐 약간 정신이 어지러질할 것 같은데, 그럼 한 번만 찍는 게 아니지, 영화 찍으면은 한 5번 정도 찍었어요. 5테이크. 그러면 한 20 몇 대 맞은 거죠. 그럼 찍다가 조승우도 이제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조승우가 아씨 하면서 이제 잠시 한계가에 이르러서 촬영이 몇 시간 중단됐다가 잘 달래서, 조승우도 나 성격이 나빠서 난 배우가 안 될 것 같아요 감독님 하면서 또 미안하니까, 그런 다음에 잘 달래서 2테이크 더 찍었어요. 2번 더. 그럼 총 7번 찍었죠. 그럼 영화에 들어간 거는 몇 번째 게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 3번째 게. 그러면 괜히 뒤에 5번 더 맞은 거죠.
아 제가 보면 너무 미안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독도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좀 최대한 좀 찍어 놓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장면은 다행히 굉장히 명장면으로 잘 나왔죠. 그래서 네, 그렇게 명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그 마라톤이 되고 나서 좋지 아니한가에서 또 김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지 아니한가라는 영화는 저기 그 전주 그 이렇게 서신동 넘어가려면 그 터널이 거기가 무슨 터널이죠? 예, 어은 터널 그 입구에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장면을 전주에서 찍었는데 익산에서 찍은 게 있어요. 그 영정통 그쪽에 루디아라고 그 옷가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익산에서도 찍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이 감독님이 훌륭하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또 그 좋지 아니한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망했을까요? 김혜수 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에서는 황정민 나오고 전지현도 나오거든요. 근데도 또 안 될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마라톤 찍고 좋지 않은가라는 굉장히 작은 영화를 찍었는데 하지만 저는 좀 마라톤이 사실 힘들었잖아요 찍을 때. 그런데 힘들수록 더 힘든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힘드니까 좀 작은 영화 하면서 좀 그냥 쉬어가려고 약간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코미디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그 코미디 영화인데 좋지 아니한가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유붕이 자원박래하니 불역 낙호아라는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그 불역 낙호아가 좋지 아니한가예요. 네, 해석하면.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인데 한 가족이니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거기에서 이제 좋지 아니한가만 이제 해서 제목이 된 것인데 그거는 이제 배우 천호진 씨가 이제 아빠고 문희경 씨라고 제가 그때 이제 발굴한 어떤 연극 배우분이 이제 엄마고 애들로 유아인. 네, 요즘 유아인 굉장히 좀 나쁜 일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그때 유아인이 거의 이제 데뷔했습니다. 그 영화로. 고등학생 아들로. 그리고 거기에 황보라라는 또 당시에 왕뚜껑 CF로 되게 유명했던 황보라 배우가 또 딸로 나오고 둘이서 온우이죠. 그 가족인데 거기에 이모, 백수 이모로 김혜수 씨가 이제 좀 우정 출연해 주셨고 그때 놀랍게도 거기서는 추리닝 입고 막 머리 산발해 가지고 백수 이모로 나오는데 동시에 뭘 찍고 있었냐? 타짜 찍고 있었어요. 타짜의 김마담인가요?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김마담의 강렬한 섹시한 그 캐릭터를 하다가 저희 영화에 와서 갑자기 백수 이모로 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찍었다는 게 되게 놀랍죠.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유명 배우들이 꽤 나옵니다. 박해일 씨가 그 황보라 여고생의 선생님으로 나오고 또 이기우라고 또 이제 키 큰 배우 그분도 나오고 굉장히 종합 같은 어벤져스급의 배우들인데 근데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어떤 이제 콩가루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영화는 이제 만들었지만 뭐랄까 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뭐 훈훈한 인간 코미디가 아니라 굉장히 좀 4차원 집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행면에서는 이제 잘 안 됐었고 그다음에 슈퍼맨 있던 사나이란 영화도 전지현, 황정민 정말 너무나 훌륭한 당시에 너무나 탑 배우들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들 데리고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착각하는 약간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나는 슈퍼맨이야라고 하면서 사람들 막 도와줘요. 어떤 사람들 막 길거리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거를 전지현이 인간극장 PD 같은 어떤 기자인데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벌어지는 서로 간의 이제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흥행적으로는 그렇게 톱 배우들이 나왔지만 흥행면에서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꼭 흥행되는 거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외계인 이런 영화들도 생각보다 너무 안 돼가지고 충격을 먹었고 작년에 비상선언 이런 영화도 배우들이 정말 송강호부터 전도연,
이병헌 뭐 엄청나게 쓸어 모았는데도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혹시 비상선언 보신 분? 네,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보셨나요? 두 분?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될 수가 없죠. 외계인 보신 분 외계인. 아, 영화 팬이시네 팬.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분 정도밖에 안 보시니 이게 흥행이 안 되는 거죠. 범죄도시 2 작년에 보신 분. 범죄도시 2. 아, 그래도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네. 1,200만 됐는데. 네. 그래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요 극장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 영화 산업 자체가 위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집에서 뭐 카지노도 보고 글로리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작자로서 야 정윤철 너 영화 한번 만들어봐 내가 200억 줄 테니까 그거보다도 뭐 넷플릭스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들의 요즘 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극장가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 계속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일단 코로나 때 2년 동안 극장 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넷플릭스가 당시에 이제 막 치고 올라올 때 코로나랑 겹치면서 사람들이 다 집에서 이제 뭔가 드라마든 영화든 보는 습관이 많이 생기시니까 극장 가서 보는 거가 요즘 좀 다시 잘 복귀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흥행작도 지금 잘 안 나오고 또 볼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겹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도 극장에서 되려면 또 돼요. 여러분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분? 아, 네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네. 그러면 스즈메의 문단속 보신 분? 스즈메의 문단속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저기 여기 어떻게 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애니메이션인데 네네네. 그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잘 보셨죠?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왜 이 문단속이냐? 이 문짝을 통해서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스즈메라는 여학생이 스즈메는 일본말로 참새입니다. 참새. 이 참새 소녀 스즈메라는 애가 이런 문짝을 다 닫고 다녀요. 그러면서 지진을 막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놀라운 거는 이 여고생이 동일본 대지진 2011년 그 아시죠? 엄청난 몇만 명 거기서 미야기 그 쓰나미 때문에 많이 몇만 명 죽었잖아요. 그때 생존자예요.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래서 이 소녀가 엄마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모가 키웠는데 이 소녀가 커서 어떤 신비한 청년이랑 같이 이거 지진을 막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아름답게 잘 풀어냈어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500만을 돌파했고 엄청난 거죠. 일본에서 1000만, 중국에서 1000만. 그래서 아시아의 3국에서만 2,50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이 사회적 현상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 재미있는 그 영화가 있으면 그래도 한 500만 명까지는 보러 온다 그래도 물론 예전처럼 1000만까지는 좀 힘들지만 작년에 범죄도시 2는 1200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도시 3가 5월 31일 날 개봉하는데 그게 또 1000만 될지 이게 1000만 되면 다시 극장가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범죄도시 3 제 영화는 아니지만 많이 봐주십시오. 이게요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기획해가지고 내가 완성해서 올릴 때까지 사실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정윤철이 성공을 하려면은 앞으로 지금 영화를 만들었을 때 2년 3년 후에 세상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점쟁이로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세계관을 내가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까? 어때야 합니까? 살아남으려면.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제가 좀 영화를 많이 9년 만에 왜 영화를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첫 영화 그렇게 잘 성공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사회나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치나 사회는 변하잖아요. 변하다 보면은 제가 또 최근에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1년 동안 미치도록 힘들게 썼는데 못 찍었어요. 그건 코로나 직전에. 왜? 제가 썼던 이야기는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메르스 아시죠? 옛날에 5, 6년 전에 그것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메르스의 마지막 환자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메르스의 마지막 환자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르스 검사를 했는데 양성 음성이 왔다 갔다 계속해요. 이 암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은 마지막까지 거기 갇혀서 병실에서 못 나왔어요. 격리병동에서. 그래서 거기서 암으로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참 너무나 억울하죠. 메르스로 죽은 게 아니라 암으로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메르스는 코로나 예고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접었는데 결국 또 남북한 간의 멜러 이야기도 제가 썼습니다. 남과 북의 로맨스. 제가 이거는 금강산 관광 옛날에 갔을 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거기 남한 가이드랑 북한 가이드끼리 연애를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남한 가이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가이드가 보고 싶어서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 노래를 써서 보냈어요. 심장에 남은 사람. 그 노래가 가사가 인생의 길에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한 번 만나도 또 한 번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인내 그런 사랑 나는 못 잊어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애절하고 좋아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제 남북한 그 간의 로맨스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초기에 남북관계 잘 됐잖아요. 야 바로 지금이다 했는데 딱 그 시나리오 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쫓았죠. 그 하노이 회담 날아가고 갑자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것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위험한 사회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서 개인적이고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정윤철 감독하고 제가 밤에 한 번씩 뭐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분의 관심과 저의 관심이 마주치는 부분이 그 김옥균 그 시절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을 암살하는 홍종우 그 이야기.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김옥균이 가지고 있는 그 개화에 대한 것과 혹은 친일에 대한 반역 그리고 홍종우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그 조선옷 입고 다니는 그러한 그 캐릭터도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이건 저의 이제 뭐 필생의 프로젝트인데 누가 빨리 만들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저는 이제 근대 김옥균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죠. 김옥균이라는 그 개화파들이 고종을 납치해서 3일 동안 쿠데타를 벌인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에 그 우정국 우체국 개막식에서 칼로 거기 있는 이제 보수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보수 여당이라고 봐야겠죠. 그 사람들 다 뭐 한 10여 명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3일 천하로 끝난 그 혁명 실패한 혁명이죠. 실패한 혁명이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남아있던 이 개화파들은 다 이제 목숨을 이제 죽고 그러면서 이제 민비 정권이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선이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조선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혁명이 성공했으면 조선은 아마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어설프게 혁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김옥균도 나중에 그걸 자기가 인정했고 너무나 진짜 이 머리만 있지 이 정말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10년 후에 김옥균은 일본에서
10년 후가 아니라 계속 고종 이 조선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김옥균 죽이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10년 후에 홍종우라는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에요. 불란서에 유학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온 이 사람에 의해서 상해로 끌려 유인을 당해서 거기 상해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김옥균이. 그래서 그 김옥균과 그 암살자 홍종우의 이야기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 홍종우라는 사람도 프랑스에 갔쓰고 도포 입은 사람이 유학생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또 굉장히 생각이 그렇다고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꼰대예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갓과 도포를 입고 다닌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긍심이 그냥 넘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은 김옥균과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김옥균은 변해야 된다. 홍종우는 프랑스에 갔지만 조선의 것은 조선이 지켜야 된다. 이런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서 근데 이 사람이 김옥균에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옥균과 친구가 돼야지만 이 사람에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김옥균에게 가서 굉장히 싸바싸바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 상해로 유인해서 거기서 총으로 죽이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당시에 그 조선이 근대화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래도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식민지 뭐라 그러죠? 식민지 담론? 식민지 근대론 이런 거 보면은 일본 때문에 조선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고 개화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가끔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도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실패했을 뿐이지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김옥균, 홍종우는 어떤 배우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다 상상입니다. 그 배우들이 나 정윤철하고 안 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떠오른 배우는 저는 진짜로 신기하게도 김옥균은 이정재 씨가 되게 떠올렸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좀 되게 너무 무거운 배우가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천진난만하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얍삽하기도 하고 좀 뭐 얍삽보다는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은 캐릭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그러면서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는 캐릭터가 해야 되고 홍종우는 반대의 배우. 굉장히 좀 무겁고 진지한 그런 사람. 그래서 약간 전 하정우 씨 같은 배우 이런 배우가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하정우 이정재 조합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지금 이정재 쓰기 어렵죠. 네, 이정재 씨 쓰려면은 뭐 100억 정도의 개런티. 네. 100억 정도. 네. 영화 제작 비중의 절반은 그분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네, 그렇습니다. 그 사극은 돈이 많이 들죠. 네,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찍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사극 수염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침에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심지어 3시, 2시부터 준비합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 다 수염 붙이고 그 분장팀이 정말 고생하고 분장팀이 3-4배 인력이 나와야 돼요. 사극하려면 보통 영화보다. 다 돈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식사 밥 먹고 나면 수염 띄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그러면 띄고 밥 먹으면 또 1시간 걸립니다. 분장하는 동안. 그러면 찍을 때 시간이 되게 모자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극은 보통 영화보다 한 2배 정도 돈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극을 하려고 그러죠? 감독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한국은 역사가 오래됐고 이 조선 왕조실록만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지금 정치 얘기부터 가정 얘기 뭐 재판한 이야기 뭐 살인 사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신라 뭐 이런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엄청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을 너무 잘해 놓잖아요. 이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500년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중국조차도 이렇게 세밀하게 매일매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자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드라마, 사극, TV에서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 대조영 뭐 히트한 작품들이 너무 많죠. 뭐죠? 또 왕건, 뭐 그리고 용의 뭐 눈물. 동의보감, 허준이 동의보감이네. 네, 허준. 그리고 뭐 왕의 눈물이 대장금. 하여튼 대장금.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극이 또 외국에서 잘 돼요. 예, 대장금이 중동 지방에서 시청률 80%인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말도 못하게 아시아나 이런 데 또 이상하게 또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극이지만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극인데 다 요즘 얘기로 받아들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죠. 과거 얘기가 아니라 요즘 시대 이야기고 정말 육룡이 나르시라 이런 거 보면 이성계와 이방원 역할을 유아인이 너무 잘했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 싹 다 죽이잖아요. 왕 되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요즘의 정치판이랑 너무 똑같은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정치란 게 저렇게 비정한 거지. 그럼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봐도 아 내 아들조차도 말 안 들어. 자식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그런 아빠의 심정이 정확히 느껴지는 거죠. 이성계가 저놈 죽여버리고 싶은데도 못 죽이고 아니 자기 아들들을 이놈이 싹 다 죽여버리는데 이놈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얘가 왕이 돼야 되고 이제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죠. 그런 심정들을 보면은 요즘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대립군은 한 게 옛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진정한 왕,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광해를 통해서 성장의 드라마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지. 뭐 옛날 칼싸움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 영화를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역사가 짧은데 그럼 무슨 얘기를 찍어야 되느냐? 카우보이. 카우보이 영화 이제 거의 안 찍죠. 서부 영화 다 할 만큼 해서 이제 미국 관객들은 이제 이제 지겨워하죠. 남북 전쟁? 아니죠. 남북 전쟁 얘기 같은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이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 이런 가상의 역사예요. 가상의 SF지만 그건 미래의 역사잖아요. 걔네들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가상의 역사물을 만들어서 그 시리즈 어벤져스 뭐 쫄쫄이 있고 막 나온 그런 거지만 그게 이제 엄청나게 미국 영화 산업에서 지금 그게 이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죠. 걔네가 헐리우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 이번에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혹시 보신 분 없어요? 두 분. 네. 하여튼 그런 영화들로 대체 역사라고 하죠. 대체 역사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역사 얘기할 게 올빼미 작년에 올빼미 보신 분? 생각보다 영화 많이 안 보시네. 올빼미 작년에 300만 돼서 되게 잘 됐죠. 근데 올빼미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것도 인조가 청나라 병자호란에서 깨져가지고 머리 7번 찍고 청나라 황제 앞에서 자 그런 다음에 청나라의 청자만 나와도 그 트라우마 그 옛날에 그 수치심 때문에 부들부들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걸 잊지 못하는데 청나라에 유학 갔던 그 세자가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볼모로 그때 병자호란한테 끌려간 거죠. 그게 효령 누구지? 소현세자고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왔을 때 이 인조는 소현세자를 청나라에서 왕으로 시킬까봐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결국은 독살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소현세자 오자마자 죽거든요.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맹인 침술사가 그 하룻밤에 소현세자 독살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올빼미예요. 근데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불이 꺼지면 희미하게 보여요. 밝은 데서 못 보고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불 꺼지면 보여요. 그래서 제목이 올빼미예요. 올빼미. 올빼미가 밤에 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살 사건의 목격자인 거예요. 올빼미. 그래서 이 유준열이죠. 유준열이 이 왕이 누구죠? 유해진의 그 인조 그 나쁜 행각을 목격해서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올빼미 꼭 한번 보세요. 그 요즘 뭐 OTT에 다 있을 겁니다. 사극에 대한 얘기 길게 나눴습니다.
예. 그 배급이 20세기 폭스에서 했나요? 네, 저희 영화는 미국 돈으로 사극을 찍었습니다. 대리군.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정윤철은 굉장히 그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는데 자 내가 넷플릭스 사장이에요. 야 이거 너 이 영화 좀 찍어 하면 어떻게 찍습니까? 네, 당장 달려가서 찍습니다. 네. 아니 거기가 그 우리의 자존심을 뭉갠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흥미 위주의 그런 영화라 해도 찍겠습니까? 아, 뭐 그래도 웬만하면 찍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불러만 주신다면 찍겠습니까? 아,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찍고 싶은 것만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요. 네. 찍고 싶은 거를 찍으려고 시나리오를 쓰다가 계속 시간이 가고 정말 늙고 정말 제가 초반기에 마라톤부터는 1년에 하나씩 찍은 거예요. 마라톤 그다음에 좋지 않냐인가 슈퍼맨 사나이 1년에 하나씩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빨리 찍은 거죠. 그러고 9년을 쫙 그동안에 전 시나리오만 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하려고 2년 3년씩 걸리죠. 하나 쓰려면. 그러다가 아 이거 포기해.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하고 그럼 또 2년 3년 동안 또 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오는 거 빨리빨리 많이 찍어서 그중에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저는 직업 영화인으로서 감독으로서 그렇게 많이 찍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근데 넷플릭스가 미국 회사지만 결국 뭐 한국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에 고용돼서 영화를 찍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영화는 다 미국 영화죠. 제가 좀 나쁘게 말하면 불러만 주신다면 열심히 찍겠다. 네, 자본에 뭐 좋은 돈 나쁜 돈이 뭐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한 정말 뭐 나쁜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면은 영화의 자본의 뭐 국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카지노나 뭐 그런 영화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감독들도 뒹굴뒹굴 하면서 봅니까? 네, 다 보죠. 왜냐하면은 이런 요즘은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든 뭐 티빙이든 웨이브든 다 이제 그런 OTT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작품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작품도 이제 영화 감독도 극장 스크린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이미 영화 감독들이 카지노 찍은 양반도 영화 감독이고요. 그리고 뭐 킹덤 옛날에 뭐 좀비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킹덤도 다 영화 감독이 찍었고 뭐 드라마 감독들도 또 찍고 있고 글로리 이런 거는 드라마 감독 출신이 찍으신 거고 그래서 다 섞여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리즈물들은 감독들이 이제 안 해봤지만 이제 감독들도 그런 거 다 드라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래도 저는 극장 영화와 이런 드라마는 좀 많이 차이가 아직 있고 극장 영화가 저는 아직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2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10년 후에 드라마, 10년 전 드라마 보나요? 잘 안 보죠. 왜냐하면 이미 그 트렌드가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지금 뭐 모래시계 옛날에 재밌게 봤지만 모래시계 다시 안 보잖아요. 뭐 옛날에 겨울연가 엄청 인기 있었지만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20년 전 영화, 뭐 10년 전 영화도 계속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 2시간 동안에 큰 스크린에서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이야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극장에서 누구랑 같이 봤느냐 이런 또 추억도 있고 네. 또 가족들과도 같이 보고 그 시절에 누구랑 어디서 맞아요. 무슨 영화를 봤느냐. 지금 아까 우리 잠깐 그 미륵사지 탑 앞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가 정윤철 감독을 익산시에서 부른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 미륵사지 공간이 사실 뭐가 없죠. 탑 외에는. 근데 이게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화 속에 붙들어야 할까요? 아 저는 진짜 저 미륵사지도 그때 와서 깜짝 놀랐고 이 터가 그렇게 큰 절 미륵사잖아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렇게 큰 절이 있었다는 것에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그 이걸 지은 그 무왕의 스토리도 진짜 너무 재밌고 여기 또 쌍릉 왕궁터인가요? 네. 네 거기에다가 새로운 도읍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영화적이다.
아마 그걸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다 있었을 거고. 근데 뭐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이 박물관에서 이 안에 그 봉인돼 있는 그 왕비께서 하셨던 그 글자, 예, 그 불경을 금박에다가 막 적은 거 이런 거 보고 와 진짜 옛날 사람들이지만 지금 사람들과 너무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자기 나라와 그 남편 잘 되라고 거기다가 무슨 경을 써가지고 금박해서 거기다 그 봉인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생생히 천 몇백 년 전 사람들이지만 지금 사람들처럼 느껴지면서 와 이 익산 요걸 가지고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짜 만들고 싶다. 되게 재밌었어. 굉장히 감흥이 네. 새로웠습니다. 네. 되게 좀 뺀들뺀들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뺀들뺀들한 인간인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되게 좀 공익적이고 세상에 의미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세상에 의미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재미를 좀 던져주는 감독이 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의미 던지려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든지 뭐 사회 운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영화 감독이니까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화를 시작한 이유가 학교에 너무 뭔가 문제점을 사회에 보여줘야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마라톤이란 영화는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사회적인 뭐 근데 그거는 데뷔하려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 그런 영화 되게 잘 되잖아요. 근데 사회에 대해 뭔가 발언을 하려고 할수록 영화가 이렇게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만든 다음에 뭘 발언을 해야지 말부터 앞서면은 영화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제 뭐 저도 이제 50을 넘었기 때문에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같이 보고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게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다가 교훈을 얻어간다면 뭐 하나 정도만 딱 얻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야기 정리해 보니까요. 정윤철 쌤도 이제 감독님도 배렸네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돈 주면 찍겠다. 의미보다는 재미를 하겠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변질됐습니다. 좀 네.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상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되게 그 시상하는 게 그 여우주연상입니다. 여배우. 그런데 우리나라 그 한국 영화의 이 흐름들을 쭉 보면은 김혜수, 전지현 언니 이후에 쓸만한 배우가 뭐 이영애까지 그 정도 하고서는 뭐 이제 김고은, 뭐 김태리, 뭐 박소담 그런데 좀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배우가 좀 잘 안 나오고 사랑의 담론 같은 것도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여배우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남탕 영화라고 하죠. 진짜 다 남자들만 주인공인 영화. 남성 서사. 예를 들어서 뭐 헌트 이런 영화 보면 다 남자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뭐 신세계, 뭐 천만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테랑 이런 것도 다 형사들 이야기니까 남자들 세계고 또 심지어 뭐 범죄도시야 당연히 또 남자들이 나오는 얘기겠죠. 범죄도시 주인공 마동석을 여자가 한다? 상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서사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박찬욱 감독님도 뭐 이영애, 금자씨 그리고 뭐 이제 전도연 주인공으로도 예전에 영화들 뭐 많이 나왔었지만 점점 이 요즘 감독들이 남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짜가니까 그런 것 같고 반면에 드라마는 또 철저히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짜나가면서 이렇게 시청자 그 여자가 주인공인 것들은 다 드라마 쪽 남자가 주인공인 거는 영화 쪽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김은숙 작가가 쓴 그 미스터 선샤인 이 영화도 김태리가 완전 주인공이고 이병헌, 변유환 그리고 류연석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서로 김태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결국 조선 시대의 배경 저기
조선 저기 일제 시대 때 구한말부터 일제 시대 초기의 이야기지만 결국 그 여자를 둘러싼 삼각구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러브 스토리에다가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간 건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여성 서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런 게 나오는데 영화는 아직은 그러니까 감독들도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개발하고 작가들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뭐 최근에 뭐 그래도 박찬욱 감독님 같은 분은 계속 관심이 많아서 헤어질 결심 이 영화 보면은 박해일과 탕웨이의 그 러브 사랑 이야기지만 거기 탕웨이가 확실히 주인공이죠. 그래서 진짜 엔딩에 가면 탕웨이가 헤어질 결심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가 그게 보여지기 너무 진짜 좋습니다. 엔딩이 헤어질 결심. 그래서 탕웨이의 영화죠. 그런 식으로 박찬욱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외에 많은 다른 분들도 좀 여자 주인공. 요즘에 길복순 넷플릭스 길복순 전도연이 킬러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도 사실 여성 주인공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그것도 이제 넷플릭스 영화죠. 이제 하여튼 극장 영화로는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감독님은 대부분의 이 예술하는 그 남성 예술가들이 미투 이후로 굉장히 그 위축돼 가지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강성의 그 페미 그런 분들이 영화 쪽으로 넘어온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아니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여자 얘기를 만들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성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남성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쓴다는 것도 쉽지 않고 기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잘 그쪽으로 발전이 안 되고 항상 자기가 익숙한 세계에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나가는 건데 저부터도 좀 주인공을 여자로 생각해서 좀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실제로 뭔가 저는 사실 마라톤도 엄마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 자식도 없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상력으로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 세계에서 풀어냈듯이 좀 여성들의 세계도 좀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영화계에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로맨스 영화가 요즘 많이 없어진 이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녀 관계 이런 거는 힘들어. 그냥 대충 하다가 결혼하면 되지. 먹고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러니까 애도 안 낳는 거죠, 잘.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사랑, 로맨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유튜브에서 그 숏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V에 좀 묶이지 않나 그래서 요구가 있습니다. 정윤철 감독님은 아까 넷플릭스가 부르면 하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겠다 했거든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멋진 여성이 나온 영화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익산과 미륵사지를 담아달라.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박수 한번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네네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익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진짜 익산 미륵사지 저도 자주 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지금 극장에서 영화도 이제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극장을 사랑해 주셔야 한국 영화 또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넷플릭스든 OTT도 많이 보시지만 극장에서도 가족분들과 많이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